너무너무 맛있는 반찬 사진을 쫙 보내신 거예요. 어, 뭐, 이렇게, 눈으로라도 몸보신 하세요. 그러면서 막, 장어탕인가? 뭔가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남도에 너무 맛깔스러운 그런 요리들을 사진을 잔뜩 찍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반찬을 만들어 두세요.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종류별로, 뭐 다 만드실 줄 알죠? 그래서 반찬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텔레그램이 왔어. 그걸 본 순간, 확 열이 받는 거야. 내가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그 왜 먹고 싶다고 그러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약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냈어. 근데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저녁 때 이렇게 딱 텔레그램 봤더니 아니고요, 오늘 택배 보냈다고요. 그리고 내가 왜 방송에 방해된다고 인터폰을 꺼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저녁 때 가서 찾아온 그 택배에는 그 금방 조리해 먹을 수 있게 생선과 뭐 아주 다양한 식재료들이 바로 이렇게 뭐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단계로 정리가 해서 온 거야. 여수에서 반찬거리 보내주시고 저한테 욕먹은 푸른바다님 죄송합니다. 노란색 본느님, 포스트맨님, 싸브리님, 껌통님, 삼성팬님, 행복송이님 감사합니다. 온누리 여신님 감사하고요. 아니 맨 처음에 택배를 보냈으니까 반찬 만들어 드세요. 그랬으면 내가 오해를 안 하지. 종류별로 만들어 드실 줄 알죠? 그러면서 반찬 만들어 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깜장담비님, 얼씨구님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요즘에 제가 좀 신경이 예민한가 봐요. 요즘 신경이 좀 예민해가지고 한겨레가 왜? 한겨레가 뭐 어땠는데? 하여튼 정말 죄송했어요. 그분이 여수분이래요. 여수에서 너무너무 신선해 보이는 혹시 보내신 고기 중에 닷대라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그 생선을 구워주면서 이게 여수 사람들이 먹는 닷대라는 생선인 것 같다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쩌면 세상 그런 생선들이 어디서 났을까 싶은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다 구워 먹었어요. 예, 구름빵 커피님 감사드리고요. 네, 여주 음식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고사학번 노총각님 감사합니다. 닷대라는 것 같은데? 박대야, 박대? 그런 걸 박대라고 그래요? 닷대가 아니라? 아닌데, 여수야, 여수. 푸른 곰뱅이님, 쌈디우키님 감사합니다. 박대라는 생선이 있어요? 난 처음 들어. 예, 쌈디우키님 또 감사드리고요. 서대 말린 거? 서대는 뭐야? 아니야, 말린 생선 아닌데? 생물이야, 생물. 생물로 왔어요. 여수면 서대? 뭔지 모르겠다. 이 정체 모를 좌우지간 맛있는 생선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내가 그 고기를 먹어보니까 남해안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남해안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동해안 고기는 좀 싱거운 것 같고, 서해안 고기는 왠지 좀 찝찝하고, 근데 서해안 고기도 내가 많이 못 먹어본 것 같아. 뭐 충청도나 이런 데서 생선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서해안에서 나는 건 낙지가 맛있는 것 같아, 낙지. 그리고 하여튼 그 남해안에서 잡은 생선이, 이렇게 참 고소하고 좀 기름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예, 한무님 감사하고요. 울산 외톨이님 감사합니다. 서해안의 굴비. 그래요. 그렇지, 게! 예, 810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시청자분이, 누가 줬는지도 몰라. 자꾸뛰어님 감사합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꽃게를 보내신 거야. 꽃게를 보내셔서 이걸 쪄먹으라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런 걸 해 먹어봤어야 알죠. 모르는 거지. 근데 막 이제 시청자들한테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생방송으로 꽃게를 찌는 법, 뭐 이렇게 그 배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찌든가? 배가 밑으로 가든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쪘어. 쪄가지고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뭐 너무 맛있는 거야. 나는 꽃게찜이라는 걸 그때 처음 먹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걸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니 막 이런 거. 예. 키모카리스님, 봄햇살처럼님, 콩콩토리님, 해를 먹은 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의정부에 가면 만화 간장게장이라는 간장게장집이 있는데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집 간장게장이. 그게 우리가 잘 갔는데 내가 너무 바빠갖고 그동안 한 1년 반 정도 못 갔어요. 한 2년인가 못 간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갔더니 주인이 바뀌었더라고. 그 똑같은 간장게장집인데 맛이 변했더라. 하여튼 뭐 그랬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얘기할 게 있었는데. 하여튼 아유 그래서 이제 이제 요리를 맛있게 먹고 우리 신랑이 요즘에 그 저기 뭐야 맨날 사천으로 내려가서 농사 짓자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야. 자기 고향 사천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요즘 따라 내가 그렇게 생선이 맛있는 거야. 생선 구이 막 특히 막 숯불에 막 거칠게 구운 생선구이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 저 그런 거 먹고 싶다 막 그때 우리 신랑이 맨날 가서 자기 뭐지 사천으로 내려가자. 사천으로 내려가면 자기가 매일매일 고기 잡아가지고, 마당에다가 숯불 피워가지고, 그 생선 구워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맨날 맨날 이렇게 꼬셔요. 그게 밥 먹을 때마다 삼시세끼 계속 꼬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제 내려갈까? 그래서 배가 비싸면 어떻게 돼? 우리 차 2대 팔면 배 좋은 거 산다고. 그래서 수상가옥을 짓고 살자. 막 이러면서 땅이 있는데 바닷속에 있대 땅이. 그러니까 왜 그 바닷속에 있는 바다에 잠긴 바위에 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바위 위에다가 그 수상가옥을 짓고 바로 이 집에서 배를 타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살자고 맨날 꼬시고 있어. 그래서 지금 마음이 한 60% 움직였어. 아니 51%? 그래 거기 내려가서 살까? 삼천포, 사천포, 통합한 게 칠천포죠. 야! 우리 신랑은 진짜 사천시. 정말 삼천포가 있을 때 사천이었던, 그래서 이제 그 사천 비행장 옆에, 예, 표범나비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신랑네는 만이야, 만. 만도 어떤 만이냐 하면,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 그러니까 이 바닷가인데 땅으로 막혀 있는 이렇게 뭐야 이 남해안이 좀 거칠잖아요. 이렇게 좀 지형이 높잖아. 그래가지고 마을로 들어오는 바다 입구가 이렇게 막혀 있어.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도 우리 고향 동네는 태풍 피해가 많이 없는 태풍 피해가 많이 없는 그런 바다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다를 보고 싶으면 배 타고 이렇게 요 입구를 딱 벗어나가면 드넓은 바다가 이제 펼쳐져 있는, 근데 참 이상한 게 우리 언니나 동생은 그렇게 별로 생선을 안 좋아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선 요리를 많이 안 좋아했는데 대학교 가서부터 생선 요리를 좋아했어요. 회도 대학교 가서 처음 먹어봤고, 그러면서 이제, 뭐야, 바닷가로 시집가려고 그랬나 봐. 프로주부님, 김민재 어머니님, 엄마 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혼을 하고 그 고향 동네 인사를 갔어. 인사를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배 타고 장어 잡으러 가자고. 나한테 이제 장어 구워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우리 신랑 이렇게 4명이 같이 이제 장어를 잡으러 갔어. 그러면 어떻게 잡냐 하면 대나무, 남쪽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은 대나무인데 그 굵은 대나무를 갖다가 바닷속에 이렇게 담거나 그러면 이제 장어가 이렇게 그 고기 따라서 들어갔다가 거기 갇히는 거야. 그걸 통발이라 그러더만. 그죠? 그걸 통발이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나무를 건져서 거기에서 이제 뭐야 이렇게 그물에다가 이제 장어를 딱 넣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바닷물에다 이걸 이제 담가 놓고 그냥
장어가 이렇게 노는 거를 보면서 나는 이제 그걸 바닷물에다 담궈서 이렇게 따라가고 우리 아버님이 통발을 건져서 장어를 넣고 그러셨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 장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 우리 아버님이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높이 들고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그 장어를 잡아갖고 왔어. 근데 장어하고 이제 아버님이 물고기를 많이 장어를 이제 잡아서 그날 막 그 장어를 마당에서 구워가지고 막 입이 시커멓게 막 숯불을 묻히면서 먹었던 그 기억이 나고 그걸 안하고라 그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약혼한 뒤에 이제 결혼할 때까지 한 2, 3년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신랑이 이제 군대 있을 때 그때 이제 내려가면 이제 아버님이 내가 온다고 고기를 잡아 놓으시는 거야. 고기를 잡아서 배 안에 이제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이제 통에 담아 놓으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자마자 아버님한테 저 지금 해 먹고 싶은데요. 한밤중에 도착해가지고 저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거 참해. 그러면서 막 하고 부지런히 가서 고기를 꺼내다가 막 회를 쳐주셔. 그러면 이제 이 초고추장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초고추장은 식초가 더 많이 들어가. 식초랑 설탕을 듬뿍 넣는데 아버님은 조금만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고추장도 아버님이 해주시는 게 더 맛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 참 그래서 막 해주셔. 그리고 이제 그거 막 먹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아버님이 잡아주신 고기를 그날 밤에 시커 배 터지게 먹고 회로 배불리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어머님이랑 밭에 나가는 거야. 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밭일 하면서 밭일을 이제 하다가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어머님 뭐 얼마나 시켰다고 그러면 아이고 허리야 막 그러면 어머님 저기서 쉬어라 그럼 이제 참 싸간 거 나무 그늘에 앉아갖고 발을 까딱까딱하면서 참 싸간 거 먹고 어머님 저쪽에 저거 비었는데요 막 그러면서 시골 그리고 이제 굴 까는 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며느리들이 딱 오면 전부 다 이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면서 굴을 까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굴 까는 이제 실습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실습을 할 때 내가 이제 또 굴을 까면서 이게 이제 그냥 굴만 까면 안 되잖아. 그냥 굴만 까면 안 되고 가만 있어봐. 어떡하지? 지금 버퍼 없죠? 예. 그때 이제 굴막에서 이 여러 어르신들한테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옛날에 여성 농민반이었거든. 농활 가면 이제 여성 농민반. 그리고 막 내가 간 농촌에 마을마다 어머님들이 너무 이뻐하시면서 너 우리 마을로 시집와라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여성 농민 반 했던 그 기억을 살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들 이제 마을 어른들이 먼저 이제 그 전에 낮에 도착하자마자 중계방이 생겼다. 예, 중계방을 다니라 해주세요. 낮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마을을 쫙 한 바퀴 돌았어.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어디 나가지 말해? 그러면서 어머님은 이제 밭에 나가시고 아버님이랑 우리 신랑은 이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집을 지켜야 되는데 집을 지킬 내가 그럴 군번이야? 저기 나갔지. 나가가지고 이제 마을 한 바퀴 쫙 돌았어. 마을 한 바퀴 딱 도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이제 마을을 쭉 한 바퀴 바닥까지 갔다가 들어오는데 틀림없이 내가 갈 땐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안 보였어.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바닷가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집에서 아가 네가 누 집 아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탱자나무집 넷째 며느리 까미예요. 그래서 넷째 며느리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킥킥킥킥 웃으시는 거야. 그랬나?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 그리고 이제 또 가면 그 다음 집에서 또 아가 네가 어디서 왔노? 그러시는 거야. 서울에서 왔는데요. 네가 누구? 탱자나무집 넷째 며느리 감인데요. 그래서 말 한 바퀴 쫙 돌고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때 어머님이 밭에서 내려오셨는데 헐레벌떡 들어오시더니 아가 니 나갔었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마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마을이 팔깍 뒤집어졌다. 조용한 어촌 마을에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서 탱자나무집 넷째 며느리 감이라고.
결혼도 안 한 며느리가 한 바퀴 돌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어머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온 마을에 난리가 났다고. 서울에서 저기 석인의 며느리감이 왔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왜 나갔냐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서요.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버님이랑 가서 그 장어를 잡고 어머님이랑 이제 또 밭을 갔다가 굴막에 가서 굴을 깐 거야. 굴을 까면서 이제 또 막 야부리 썰을 또 쫙 풀었지. 제가 옛날에 농사를 하는데요. 콩밭을 매는데 콩밭이 70도에 70도.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것 같았다니까요. 말하면서 막 그 농촌에서 농활 했던 경험을 또 썰을 풀었잖아. 그냥 우리 어머님들이 깔깔깔깔 죽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이 이상하게 걷길래 왜 그렇게 걷는지 몰랐다. 근데 내가 딱 밭을 매보니까 딱 그 자세로 걷게 되더라. 그래서 막 썰을 풀었더니 막 온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는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 이제 신랑이랑 나랑 가면 마을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요. 오늘은 잘 재밌게 놀다 왔어? 수고했어. 예. 그래가지고 70도는 거짓말이고 근데 보니까 45도 경사인데 진짜 이 산비탈에다 콩밭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뻔한 적도 많아. 그리고 막 그 담배 내가 이제 그 순창하고 고창에서 농사를 했는데 순창에서 담배밭에 들어갔어. 그 담배 농사는 집에 며느리를 시집 보내란 말이 있더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담배가요. 이게 몸이 내가 이제 지금은 이런데 대학교 다닐 때 내가 40kg였어. 44kg. 그러니까 이제 그 담배밭에는 몸이 작은 여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맨 밑에부터 담배잎을 따갖고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담배잎을 상하지 않게 작은 몸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담배를 딸 때 문제는 뭐냐면 담배잎의 뒷면에 진이 있어. 이게 담배 위쪽으로 이제 맨들맨들한 거 말고 밑에 쪽에 거친 면에 보면 담배 진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배를 한번 따고 나오면 머리가 끈적끈적한 거야. 담배 진으로 막 몸이 끈적끈적한데 그런 것도 내가 또 잘 땄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허리가 또 아픈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농화를 갔을 때 고추밭에 또 비료를 주는 게 있었어. 그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고추밭을 되게 길게 이제 고추밭을 만들어 놓고 고추를 이제 심었는데 고추를 심은 밭을 요렇게 이제 양면이 깜장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비닐을 씌워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구멍 뚫린 데 고추를 이제 모종을 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자라난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요만큼씩 구멍이 쭉 뚫려 있는 거야. 나무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무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 양푼에다가 비료를 담아가지고 숟가락으로 한 숟갈씩 이렇게 떠놓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허리를 계속 굽힌 채로 해야 됐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그래갖고 그 90년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고추밭에 비료 주다가 허리가 다쳤잖아.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허리가 아플 것 같으면 일어난다든가, 뭔가 이렇게 그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령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표량이 저 앞에 보이니까 막 미친듯이 고추밭에 비료를 주면서, 그걸 하고 났더니, 그걸 하여튼 고추밭에 비료 주기로 5일인가 했더니 허리가 작신 나가버리더라고. 예, 담뱃잎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썰로 쫙 풀면 이제 우리 농촌 우리 시댁 마을의 어머님들이 그냥 나한테 뻑이 가셨지. 그래서 이제 탱자나무집 넷째 며느리가 우리 마을에서 이제 제일 뭐라 그러나 유명 인사였어. 지금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 허리 그 고추밭에 비료 주는 거 진짜 힘들었어. 담배지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농화를 가면 목욕할 데가 없어. 보통 마을회관에서 때로 자고 마을회관에서 때로 자고 마을회관 옆에 우물에서 세수만 간신히 하고 지내고 그리고 막 밭에서 일한 다음에 물론 이제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밭에서 일한 다음에 나는 그 바지를 굳이 벗어 빨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 들어가서 흙을 이렇게 막 떨어대고 마를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밤에 자고 그랬거든. 막 그 남자 선배들이 그러니까 남녀 혼숙을 했어요. 남녀 다 같이 자는데 남자 선배들이 그러는 거야. 야, 다른 여자들도 너처럼 더럽냐? 농활 갔을 때 다른 여자들도 너처럼 더럽냐? 씻지도 않고 막 옷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그러냐?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여자가 유일하게 나 혼자였던 것 같아. 그럼 막 저기
워낙 이게 십박 며칠이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밖에 나가서 잠자는 게 어려웠어. 근데 나는 당당히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농활 가요. 그럼 우리 엄마가, 그러고 이제, 그러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말리질 못했지. 다른 여자애들 부모님들이 못 나가게 하지.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가라 그러고, 막 선배들이 진짜 다른 여자들도 너처럼 더럽냐, 뭐 다른 여자들도 너처럼 잠버릇이 뭐 험악하냐, 맨날 그랬지. 그렇게 이제 내가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시골에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내가 그래서 나도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고향집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제 물론 내가 근데 자꾸만 우리 신랑이 요즘에 부쩍 한 2주일? 지난 2주일 동안 그렇게 시골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도 맨날 맞장구를 치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 이게 우리 신랑이 지금 야권이 하는 꼬라지가 망하게 생기니까 이제 정치를 접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정치를 접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골 가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 가자. 괜히 그 속 썩고 여기 있느니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하자. 그래서 이제 이 경남 사천에 이 후학 이제 서원을 꾸리는 거야. 망치 서원을 꾸려가지고 정말 이제 무엇이 정치 철학인가를 가르쳐서 후학을 한 30년을 키워서 중앙으로 보내자. 그런 마음으로, 살림이 되는 거야, 살림. 살림파를 구성해서, 시골에 가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자. 그러고 있어요. 슬프죠?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 이제 급하게 화장실을 갔어.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에 휴지를 우리 신랑이 마지막에 틀림없이 신랑의 화장실을 쓰고 갔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다 떨어졌는데 그 휴지를 안 갈아놓고 간 거야. 그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이제까지 결혼해서 살면서 화장실에 휴지를 안 갈아놓고 간 게 처음이었어. 근데 내가 그래갖고 이제 욕실 장을 열어봤는데 욕실 장에도 없는 거야. 어떡해. 너무 화가 나잖아. 그래갖고 내가 너무너무 이제 화를 낸 거야. 그래서 딸이 왔을 때 나 오늘 아빠랑 이혼할 뻔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랬어요. 그 딸이 왜? 그러는 거야. 아빠가 화장실에 휴지를 안 갈아놓고 갔어. 세상 휴지를 다 쓰고 빈깍지만 걸어놓고 간 거 아니야? 같다고. 내가 막 열을 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은 이혼해야겠네. 헤어져. 당장 헤어져. 정말 이건 딱 이혼할 일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치? 네가 봐도 화나지? 그래 아빠도 좀 쉬지. 그래 이제 아빠도 좀 쉴 거 아니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 예. 그게 뭐라 그러나 딸이 내 편을 들은 게 아니라 그런 문제로 이혼하겠다고 설치는 엄마를 보면서 딸이 아빠를 위해서 엄마 빨리 이혼해 주는 게 좋겠다고. 나뿐이 아니. 뭐 그랬단 이야기. 시트콤 콘서탕 내 집.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하던 얘기로 넘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을까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씻었죠. 뭐 씻고 수건으로 닦았지. 욕을 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막 신랑한테 화장지를 사러 했더니 들어오는 길에 두 개를 사갖고 왔어. 우리 비데 안 써. 비데가 나는 참 비데가 비위생적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비데에 보면 안내문이 붙어 있잖아. 물로 씻지 마시오. 아니 그 변기를 계속 이렇게 씻으면서 써야지. 씻지 마시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비데 나는 너무나 비위생. 우리 옛날에 아빠가 우리 이제 친정 아버지가 중풍 걸리셔갖고 우리 집에 사실 때 그때 비데를 달아달라고 했고 비데를 달았었는데 그때 그 비데에 대한 그 안 좋은 추억. 정말 청소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예. 비데 관리가 그 당시에는 무슨 리스 이런 게 없었어. 너무너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비데 관리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서 나는 그 비데 싫어해요. 안 써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비데를 꼭 쓰는 것보다 그냥 샤워기로 씻는 게 낫다고.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오프닝은 이 정도로 어저께 길게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 어제 하던 이야기 마저 할게. 어제 제목으로 달아놓고 못한 이야기. 골프장 활성화. 예, 예, 우리 신랑 얘기하다가, 그 이혼 얘기. 그 신랑한테 헤어지자는 얘기는 안 했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물티슈 이런 거 막히지 않아요? 물티슈는 막혀. 그 얘기하면서, 이, 하수도 막히는 이야기. 아니, 진짜로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혹시 그,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이렇게 달아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쓰지 마세요. 그 음식물 분쇄기가, 그게 뭐냐 하면, 음식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갈은 건더기를 내보내는 거잖아.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이제 모든 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간 음식물이 이렇게 평평한 대로 하수구에 합류가 된단 말이야. 그 평평한 하수구가 막혀요. 예. 이 아파트 전체가 막힌다고. 그리고 그거 진짜 환경 오염이야. 물론 이제 이걸 갖다가 뭐 분리형, 우수관하고 뭐 분리형으로 간다는데, 결국은 이게 우수관하고 분리관, 이게 박근혜가 작년에 뭐 규제 완화 쇼를 하면서 그 음식물 처리기를 허가를 해주라 그랬어. 그 당장 허가를 내리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실정법상은 음식물 그 처리기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다 팔아. 음식물 처리기를. 근데 이 음식물 처리기의 문제가 뭐냐? 이게 우수관하고 하수구를 분류한 건데, 이게 그 분류되어 있는 아파트촌에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 우수관은 분리해서 우수관의 물은 그대로 강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수구의 물은 정화해서 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쓰는 집 때문에 결국은 하수 정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하수 정화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더 드는 거라고. 그리고 이 아파트 전체가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보면 물이 많이 안 내려가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들 중에 엘리베이터에 공지문 붙인 데 있어. 음식물 분쇄기 쓰지 말아달라고, 하수구가 막힌다고,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이기적인 거야.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려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귀찮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거는 진짜 나쁘다. 근데 이제 건조기라는 게 진짜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음식물에 물기를 쫙 빼가지고 건조한 건더기만 버리면, 이게 이렇게 물기 때문에 빨리 썩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게 편하다고 그러더만, 건조기는 써도 분쇄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예, 건조기는 쓰셔도 분쇄기는 절대 쓰지 마라. 예. 근데 우리 신랑은 건조기도 분쇄기도 안 써. 그냥 바로, 그냥 생기면 바로 갖다 버려. 근데 특히 제일 심각한 쓰레기가 뭐냐면 양파 와인 담근 양파는요, 심한 꼬랑내가 나요. 그거 알아요? 양파 와인이 잘 당겨지면, 예, 양파 와인이 잘 담가지면, 건진 양파에서 똥 냄새가 나. 그니까 애기들 설사 냄새가 나. 그 진짜 냄새가 안 좋은데, 그래갖고 그거 빨리 버려야 돼. 어느 날 그거 안 버리고 가갖고 집이 썩는 줄 알았잖아. 우리 신랑에서 아침에 양파 와인을 딱 짜고 바로 갖다 버려. 아니, 밤에 짜거나 하여튼 아침에 건지면 바로 갖다 버려.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했어야 되는 말 중에 한마디 빼먹은 게 있어.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감정에 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미움은 내가 볼 때 이 나머지 세 가지도 마찬가지야. 미움과 열등감과 죄책감 다, 이런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건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두는 것과 같다. 예.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 건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고 집안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본 사람은 알아. 집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나쁜 감정, 미움의 감정 이런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정말 이 미움의 감정을 버리는 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야. 날 위해서 버리는 거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말 몸이 노화가 돼요. 그거 알죠? 진짜 누구 미워해 본 사람은 알아.
아니, 물론 근데 나는 내가 누굴 미워해 본 적은 없는데, 왜냐면 이제 미워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해봤자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같은 급이 되잖아. 그래서 나는 별로 이렇게 누굴 마음에 담고 미워하려고 안 해. 그 옛날에 그 경험을 한 뒤로. 근데 내 20대 때 얼굴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이 더 젊어. 내 30대 때나 불과 5년 전하고 비교해도 지금이 훨씬 더 젊은 것 같아. 내 얼굴이 옛날 영상하고 한번 비교해보시면 내가 지금이 더 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항산화 물질, 아니, 항산화 물질, 산화수소, 산화수소라 그러나? 왜 노화시키는 거 있잖아. 몸을 노화시키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요, 진짜 누구를 미워하면, 예, 활성산소. 누구를 미워하잖아. 그러면 정말 피부도 확 나빠지고, 정말 온몸에 노화 증세가 심해져. 예.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그거 감정의 문제야. 그리고 그게 이 스트레스를 강화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구 미워하는 마음들은 빨리 내다버려야 된다. 날 위해서. 내다버릴 때 어떻게 내다버리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과응보라는 말 안 믿어. 인과응보라는 말을 이제는 안 믿고, 가만히 보니까 재벌놈들이나 부자 새끼들 있는 놈들은 사기꾼들은 계속 잘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못된 짓 한 놈들은 저놈만 계속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까지 본 인생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나쁜 짓 하고도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 같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나쁜 짓 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 이건희 봐봐. 지금 몇 달째 식물인간이야. 그렇게 노동자들 피 빨아먹고, 노조 탄압하고, 그 죄를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되게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야. 짧게 보면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 잘 나가는 것 같았던 사람들의 종말이 아주 흉악해요. 그래서 그 인과응보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모든 건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 모든 건 연관되어 있어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령 법적인 처벌을 안 받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 같잖아. 법적인 처벌이 차라리 낫다.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법적인 처벌이 차라리 나아. 법적인 처벌은 그래도 한계가 있어. 그런데 법적인 처벌까지 피해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 뒤끝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기억하지 말고 그들이 아주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그들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잊어버리세요. 그냥 버리는 거야. 내 마음에서 버리고, 내가 저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을 기억하면, 저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을 미워하고 기억하면 내가 그 동급 되는 거다. 그 나쁜 짓을, 그리고 누구 미워하면 닮아요. 그거 알아요?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을 막 기억하고 계속해서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거 닮아. 한 예로, 아버지한테 계속 맞고 자라면서 아버지를 증오했던 애가 자기 자식 때린다? 엄마가 막 바람피고 이랬다고 싫어했던 딸이 나중에 자기도 바람피고 그래. 그래서 누구를 막 미워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누구를 막 미워하면 나중에 그게 닮아요. 미워했던 부분을 닮더라고.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어메. 네. 이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 뭐냐 하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후반 30,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지금 30대다. 30대가 청소년기일 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IMF가 오잖아요. IMF가 오면서 아버지가 매일매일 양복 입고 출근했던 아버지인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표정이 어두워지고, 출근을 늦게 하고 퇴근을 일찍 하기 시작해. 그렇게 몇 달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안 들어온 거야. 그게 뭐냐면, 이 퇴직금을 받아서 월급인 척 몇 달 주다가, 퇴직금이 다 떨어지면 노숙자가 돼버리거나, 집으로 안 들어와 버리거나 이제 그런 거야. 부인이 막 돈 벌어오라고 막 보채는 집은 남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그나마 이제 부인이 좀 착한 집은 남편이 솔직하게 이제 잘렸다는 얘기를 하고 집에서 이제 그 등산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해봤는데 안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저녁 때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술을 많이 마셔. 조금 마셔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직장을 잘려놓으면 아버지들이 그 화를 풀지를 못해갖고 술을 마시는 거야. 술을 마시고 잘나고.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술을 마셔도 취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술을 많이 마신 거야. 소주를 몇 병씩 마셔야 잠이 오는 거지. 그게 날마다 계속되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들이 90년대 후반에 직장을 잃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이 아버지들은 자기네들이 자식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멋있게 출퇴근하고, 또 퇴근할 때, 뭐, 붕어빵이라도 한 봉지 사갖고 오고, 이랬던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된 거지. 거기에 대한 충격을 먹고 아버지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자식들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 2030이 이 위축된 이 사회적인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그런 면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그 당시에 직장을 잃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너무 욕을 많이 한 거야. 욕도 많이 하고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속에서 이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은 거야. 부모들한테. 부모들한테 너무너무나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이 마음에 빚이 된 거지. 마음에 빚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들하고 대화가 이제 단절이 된 거야.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된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어디로 들어갔어? 아버지하고 눈 마주치길 싫어하고 계속해서 골방으로 들어간 거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매달려 있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소위 그 히키코모리가 되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30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그 문제의 한 원인은 아버지들의 부재야.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몰락. 이 IMF가 결국 90년대에 찾아온 IMF가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과 이 아버지들이 갈등하게 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피하고 그러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게 되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도 점점 아무리 밖에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무한 경쟁이잖아. 돈 있는 애들은 있는 집 자식들은 가외를 해도 굉장히 비싼 가외를 해. 쪽집게 가외라고 심지어 시험 문제를 빼돌려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그냥 학교 공부만 해갖고 따라가겠어. 그 아이들이 해도 나는 안 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던 거지. 애들이 절망감에 이제 빠져가는 거야. 그게 이제 2030 친구들이 그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근데 대학은 또 다 가라 그랬잖아. 대학은 어떻게든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30대 친구들이 다 등록금 빚져가지고 대학을 나왔는데 세상에 요즘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그렇게 높다면서? 일반 주택 대출이 3, 4% 이자인데 학자금 대출은 굉장히 높다대? 완전히 고리대금 수준이라던데? 진짜예요? 아니 정말로 학자금 대출 이자가 26%예요? 아니 2.96%? 학자금 대출 이자가 20%대란 얘기가 있어. 2.9%? 어디에서 이자, 어떤 거예요? 7% 넘는데 지금 좀 내렸다. 그건 아니고 5.7%. 아니, 그 20%대는 뭐야? 20%대 이자가 뭐예요? 아니, 내가 암만 생각해도 20%대 이자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가 20%대란 얘기가 돌아.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거 허위사실 아니야? 어.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그 어디서 20%대로 학자금 대출을 해? 주택은행에서 해주는 학자금 대출이 20%대? 아니야, 20%대가 왜 나라에서 없어?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그 저기 300만 원까지는 뭐 무이자 그거 다 개뻥이야.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써 있잖아. 연이율 30 몇 프로야. 어. 저축은행에서 빌리면은 20%대다. 근데 누가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하겠어? 어.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 그럼 너무 신용이 안 돼서 아 신용이 아니 학자금 대출에 무슨 신용을 따져? 학자금 대출을 왜 신용을 따지냐고? 신용이 낮은 애들이 있어? 조건이 안 돼? 아니 그래서 요즘에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대부분 부잣집 애들이 타간다는 거야. 어. 이 학자금 학교에서 장학금도 부잣집 애들이 더 많이 받아간대. 왜냐면 가난한 집 애들은 그러니까는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부잣집 애들은 학점 관리만 하고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 대학에서 그 장학금 수령자를 분석했더니 대부분 부잣집 애들이 장학금을 타가고 가난한 집 애들은 장학금을 못 탄 거야. 그리고 한 달, 그러니까 뭐 내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주일에 3일은 학교 다니고 일주일에 4일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야. 열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래도 등록금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그리고 대출 받고 그래도 안 되니까 휴학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야. 어. 근데 지금 20%대 학자금 대출이라서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햇살론이 24%대야. 미친 거 아니냐? 어. 차상위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보다 학자금 대출이 비싼 거야. 어. 주택 뭐 아파트 빚어서 집 사라 이거 1%대라며. 그러면서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그렇게 비싼 이자로 지금 대출이자보다 훨씬 비싸게 지금 주는 거 아니야. 대출이자 집담보 대출이 3%대에도 나왔다는데 무슨 4%에서 5%, 7%대 대출을 해주냐고. 정말 말이 안 돼. 유럽은 자기 나라 국민들의 대학 등록금은 무료예요. 유럽 대학은 등록금을 안 받아. 자기네 국민들은 학자금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독일인가 프랑스에서 그 대학이 운영비를 걷겠다 그러면서 40만 원인가 걷겠다 그랬어. 예. JTBC에서 20%대라고 나왔다. 그 뉴스 좀 찾아와봐. 아니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유럽은 대학을 가겠다는 애들한테 다 공짜야. 영국도 공짜.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게 공짜냐면 공립대학은 공짜야. 사립대학은 유료예요. 뭐 이렇게 그 유명한 사립대학들이 있어. 영국도. 그런 유명 사립대학은 유료인데 공립대학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런 공립대학은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대학을 공짜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잖아. 미국이 우리보다 비싼데 미국은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 거의 돈 안 내고 다닌다는 거야.
미국은 부모의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 거의 대학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거야. 거의 무료에 가깝게. 근데 부모가 1억이 넘으면, 연봉이 1억이 넘으면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되게 비싼 거야. 몇 천만 원이야. 그런데 이 몇 천만 원짜리 등록금을 각 대학에 굉장히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80%에서 90%까지를 그 장학금으로, 여러 가지 장학금으로 내고, 내는 게 한 10%에서 20%를 내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10%에서 20%낸 게 한 2, 300만 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너무 형편없는 거야. 과 전체 수석해야 전액 장학금 주고, 장학금이 너무나 형편없이 조금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장학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 등록금이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거야. 그러면 등록금이 세계에서 그만큼 비싼 등록금이면, 그리고 이제 부모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 대비 등록금을 하면 압도적 1등이야. 평균 소득 대비 등록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압도적 1등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소득이 지금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 2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야. 노동자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노동자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득 대비 등록금으로는 압도적 1등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면 우리나라 전 대학교의 그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오면 모든 나라에 가서 이력서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대학이 어딨어?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했다고 외국에 이력서 낼 수 있는 대학이 어딨냐고. 서울대? 연대? 고대? 어느 대학 나왔다고 외국에 가서 이력서를 낼 수 있냐고. 못 내요. 네, 못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을 해도 그 외국에 가서 취직하려면 다시 나와야 돼. 다시 이 대학을 나와야 되고, 포스텍 나와서 외국에 취업한 사람들 내가 잘 몰라가지고, 포스텍하고 카이스트는 뭐 받아주나? 근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요, 카이스트는 이제 그러니까 그 대학원부터 있는 거잖아. 그죠? 카이스트는 대학원부터 인정받는 거잖아. 근데 이 카이스트의 대학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카이스트가 그 학위 논문을 내잖아요. 근데 이 카이스트는 세계 대학이랑 경쟁을 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논문 주제를 막 준비해가지고 논문 발표 직전에 다른 나라에서 발표돼 버리면 얘는 학위 못 따. 그거 알아요?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대학원 이상을 인정받는 건데, 이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과학의 학술 논문은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카이스트에서 막 연구해가지고 막 그 졸업 논문 발표 직전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이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학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수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외국에 취업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그 비싼 비용을 내고 대학을 다녀봤자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카이스트의 대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 그거 알아요? 카이스트의 학생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그거야. 막 논문 내기 직전에 다른 나라에서 발표 나버리면 얘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살을 한대. 그래서 자살률이 되게 높은데 쉬쉬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요? 내가 언제 선동했어. 네가 감동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지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선동했대. 막 마음이 통해? 내 얘기를 들으면 막 내 마음이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공감이 돼갖고 뭔가 같이 막 하고 싶어? 아니, 지가 감동해놓고 왜 나한테 선동했다고 지랄이세요. 예. 아유, 뭐 경찰에 신고하시게요. 망치 부인이 제 마음을 훔쳤어요. 절도죄예요. 뭐 소방서에 신고해가지고 망치 부인이 제 마음에 불 질렀어요. 그럴라 그래? 아우, 지랄 연병이셔. 눈은 높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왜 그렇게 높을까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왜 그렇게 높을까요? 뭐 때문에? 지금 대학이요,
대부분 재벌 기업들이 이사로 들어온 거 알아요?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대학의 재단으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아서 그걸 이윤으로 추구하는 거야. 이윤으로 따가는 거야. 그래서 등록금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학에서 등록금이 높아지면 그 대학 등록금은 뭘로 써야 돼? 교수 월급 주는 걸로 써야 되는 거야. 다른 걸로 쓰면 안 돼. 교재 값이나 교수 월급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등록금 받아가지고 뭐해? 부동산 투기하잖아. 빌딩 사고, 땅 사고. 그래서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들이 20년 전 대학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성형했어. 완전히 성형한 거야. 내가 우리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간 평화의 전당을 지었고, 그 다음에 건물 두세 개를 지었더라고. 근데 경희대는 원래 건물 지을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비싸고 큰 건물을 지었어. 외대는 완전히 판가리 했더만. 완전 새로 지었어. 그 돈 다 무슨 돈으로 지었겠어? 무슨 돈으로? 그거 다 등록금으로 지은 거야. 이화여대도 옛날에 운동장 갈아엎고 거기다가 엄청난 건물 지어놨더만. 상가를 다 지었어. 연대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상가가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다 재벌 기업들이 짓는 거고요. 그 돈 자기네 돈 투자하는 거 아니야. 대학 등록금으로 짓는 거야. 대학 등록금으로 짓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대학의 등록금으로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립대학들의 건물은 재단에서 내는 거야. 재단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학생들 등록금으로 지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사립학교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등록금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이거를 사회이사를 임명을 해서 감사를 하겠다 그랬어. 그거 못하게 지랄 연병한 거 아니야. 누가? 이명박 박근혜가 촛불 집회도 하고 막 밤에 시위해가지고 그거 외부에서 대학 등록금 어디다 쓰는지 감시해야 된다.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결국 이 대학 등록금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득 대비 제일 압도적으로 비싼 등록금 내고 있는 거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야.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야. 그때 사학법 반대했던 그 사학법이 뭐냐? 사립재단에서 등록금 받아 어디다 쓰는지 외부 이사가 감사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잠깐만. 대학 등록금과 관계된 내용은 없네. 자, 좌우지간, 오늘 이 그림. 저들이 자신이 노예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이 그림 이해가 되세요? 이 그림이 이해가 돼? 지금 이 경제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쥐꼬리만한 월급 한두 장 받으면서 쭉 줄 서서 행복해하고 있잖아. 근데 반대편에 이 재벌과 외국 자본들은 한두 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 착복하고 있으면서 이놈들이 대학까지 점령한 거야. 이놈들이 대학까지 점령해서 대학의 아이들한테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받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순종해라. 순종하고 가만히 있어라. 저항하지 마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니들의 고통은 청춘이라 아픈 거다. 참아라. 원래 그런 거다. 무한 경쟁. 스펙을 쌓아라.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학생들이. 그래서 외국에 막 연수도 갔다 오고 온갖 자격증을 다 따고. 그런데 실제로 대기업 정규직은 누구만 돼? 대기업 자녀들만. 대기업의 그 이사진 자녀들이나 정규직 되는 거지. 실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직 되기가 어려운 거야. 요즘에 대기업에서 정규직 뽑아요? 안 뽑아. 뭐 대기업에서 인물 뽑는다면 다 인턴 뽑지. 정규직으로 안 뽑는 거야. 실제로 정규직이 되는 애들은 누구야? 부모가 뭐 정치인이거나 부모가 고위공직자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그 재벌가에서 일하는 집 자식들만 정규직이 되는 거야. 실제로 정규직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라 그랬어? 이게 대재벌들이 이런 구조를 너희들이 노예라는 걸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만들어낸 이 경제구조. 이 경제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게 소위 잘못된 언론이죠. 이 그 재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그 배를 채우는 언론들이 이런 구조에 대한 구조적 비판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친절한 이웃,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금을 어디에서 걷어서 어떻게 쓸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름 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장면 잠깐 다시 보시고 예산안 내용을 뜯어보겠습니다. 강신의 PD입니다. 7 years ago, Rebecca and Ben Earler of Minneapolis were newlyweds. She waited tables, he worked construction. Their first child, Jack, was on the way. They were young and in love in America. And it doesn't get much better than that. As the crisis worsened, 잠깐만, 이게 또 Ben's business 저기죠, dried 우리 up. So he took what jobs he could find. 팟캐스트를 보는 분들 이거 다시 읽어드려야 되겠네. Rebecca took out student loans and enrolled in community college and retrained for a new career.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금을 어디에서 걷어서 어떻게 쓸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름 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장면 잠깐 다시 보시고 예산안 내용을 뜯어보겠습니다. 강신의 PD입니다. 7 years ago,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레베카와 Rebecca 벤은 and 7년 전 Ben Earler of 결혼했습니다. Minneapolis were newlyweds. She waited 레베카는 tables, 식당 종업원이었고 벤은 he worked 건설 현장에서 construction. 일했습니다. 첫째 아이 First 잭을 child, 임신한 Jack, was on 상태였습니다. the way. They were young 그들은 젊었고 and 서로 in love 사랑했습니다. in America. And it doesn't 하지만 get 그게 much better than that. 다였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As the 경제 crisis 상황이 안 worsened, 좋아지면서 Ben's 벤의 business dried 일거리는 up. 말라갔고 So he took what jobs 벤은 he could 집에서 find. 멀리 떨어진 곳의 Even if they 일거리라도 kept him 최대한 on 찾아 the road for long 나섰습니다. stretches of time. Rebecca took 레베카는 out 학비를 student loans 대출받아 and 전문대에 enrolled in 입학해 community 새로운 college. 직업을 구하기 위한 and retrained for a 재교육을 new 받았습니다. They sacrificed for each other. 그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And slowly it paid off. 그리고 천천히 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샀고 둘째 아들 헨리를 가졌습니다. Rebecca got a better job and 레베카는 then a 더 좋은 raise. 직장을 갖게 됐고 월급도 Ben's back 올랐습니다. in construction. 벤은 건설 현장으로 And home for dinner 돌아갔고 every 매일 night. 저녁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It is amazing, Rebecca wrote, what you can bounce back from when you have to. Rebecca and 레베카와 Ben's 벤의 story is 이야기는 our 곧 story.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They represent the 그들은 millions 열심히 일하고 who worked 허리띠를 hard 졸라매고 and 희생하고 strength and 스스로를 sacrifice and 재교육시켰던 retooled. 수백만의 미국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레베카와 벤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서민과 중산층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위 1% 슈퍼 부자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그 같은 구상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레베카가 다닌 2년제 대학 무상교육 실시, 자녀 양육 보조금 확대, 유급병과 실업수당 확대,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에 6년간 4,7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 정책을 위한 재원은 부자 증세, 기업 과세, 은행세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부자 증세 방안입니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 공제의 한도를 설정하고 상위 1% 소득자를 대상으로 현재 23.8%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대형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은행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본부를 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도 추진합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이 이미 외국에서 벌어들여 해외에 쌓아둔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원에는 14% 세금을 매겨 바로 거두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 기업들이 미국 밖에서 벌어들일 돈에는 세금 19%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의 구상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을 지원한다는 이른바 중산층 경제학의 방향만큼은 뚜렷이 담겨있는 이 예산안은 향후 미국 내 논쟁의 준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저 답을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면 돼요.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잖아. 지금 우리 경제가 곧 망할 거다. 지금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 대기업들 구조조정 들어갔어. 중견 간부들 막 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중견 간부를 자르면 그 밑에 애들 부서로 축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조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경제 위기라고.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직원들을 막 줄이고 있는 거야. 감원하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정말 적자일까요? 대기업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내몰린 위기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이 쌓아놓은 돈이 500조 원이래잖아. 사내 보유금.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현찰이 500조 원이야. 그런데 그 500조 원 중에 0.8%, 즉 4조 원만 노동자들에게 투자하면 자기네 10대 기업의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기네 10대 기업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고작 4조 원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500조 원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 4조 원을 안 쓰는 거야. 4조 원을 써도 496조 원이 남잖아. 근데 안 쓰는 거야. 안 쓰고 그냥 비정규직을 더 줄이고. 감원은 뭐냐? 일은 똑같이 해. 사람을 줄여서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거야. 같은 돈 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오바마가 찾은 답. 저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면 돼. 0.8%.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돈의 10%만 풀잖아. 지금 대재벌들이 갖고 있는 돈의 10%만 풀면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문제 해결되고 애들 전부 공짜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대학 등록금도 안 내도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대재벌들이 도리어 애들한테 등록금 삥 뜯고 있잖아. 그러면서 은행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고리 대금까지 받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대학을 다니는데 이 대학 다니는 애들을 또 어떻게 해요? 뻑하면 성추행이야. 서울대에서 3번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어. 서울대 교수가 여자애들한테 난 네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는 둥. 그리고 너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는 둥. 술자리에서 입 맞추고 지랄을 한 거야. 근데 술을 같이 마신 건 기억나지만 그런 추태를 부린 적은 없다고 지금 잡아떼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데에서 성추행이 점점 늘어난 이유,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냐?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 자유민권 의식이 강해지고 교수들이 그렇게 감히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하면 작살나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대놓고 그런 짓을 못했는데 요게 이명박 박근혜 들었으면서 교수들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뒷배가 든든한 교수 새끼들은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명박 박근혜가 만드는 이 시대는 어떤 건데, 그 권력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교수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이 교수 사회의 성범죄, 군대 내 성범죄가 늘어나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 때 같았어, 봐봐. 김대중 노무현 때 감히 대령이 하사를 성폭행을 해? 그것도 수차례? 말도 못했지.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봐. 그러면 조중동이 가만히 뒀겠어? 김대중 노무현 하야시켜. 그러니까 그땐 그렇게 못했다고.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15년은 민주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감히 군대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다든가 그런 짓을 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반복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들어선 다음에 군부 권력이 돌아오고 있잖아. 옛날에 김영삼이 잘라버린 군부 권력이 돌아오고 있어. 그리고 이 교수 사회도 점점 더 완전히 꼴통 새끼들만 교수가 되고 있어. 그러면서 진보적인 교수들은 자꾸 재임용을 안 해. 내쫓는 거야. 이러면서 교수 사회가 점점 썩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추행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거야. 심지어 애들도 성추행을 하잖아. 그런데 이 사회에서 아이들더러 무조건 대학 가라, 무조건 대학 가라. 여러분 진짜 우리 국민들이, 부모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지방에 있는 이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립대를 간다. 그거 정말 생돈 날리는 거예요. 그 돈 투자해서 대학을 졸업해봤자 어디도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전통이 오래되지 않은, 만들어진 지 20년 이내의 대학은요, 졸업해봤자 취직 안 돼요. 차라리 그런 데 보낼 거면 그냥 방송대학을 보내라고. 방송대가 등록금도 싸고요, 시간 활용도 되고요. 도리어 방송대 졸업했다고 그러면 방송대 출신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아요. 그리고 방송대 졸업생은 드물어. 입학생은 많은데 졸업생이 드물기 때문에 방송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그 방송대 졸업생들끼리 다 도와줘. 굉장히 넓은 인맥이야, 그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번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지방 사립대를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 보내지 마. 700만 원씩 등록금 내고 공대 나와서 공장 가야 돼. 차라리 그럴 거면 방송대를 가는 게 낫다고. 그게 등록금 아끼는 법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학을 정말, 우리는 어떤 애들을 대학 보내야 되냐? 애들 중에 보면 분명히 있어요. 공부가 너무 좋은 애들. 하루 종일 공부하면 몇 시간을 공부했는데 애가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지치질 않는 거야. 계속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어. 부모가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지 혼자서 막 공부 알아서 하는 애들. 지가 알아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시간 계획표 짜서 공부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대학 보내야 돼. 공부해서 그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공부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시키고 박사 교수시킬 애들은 대학을 가야 돼. 근데 아니면 안 보내는 게 나아요. 대학을 왜 보내? 취업시키려고 대학 가잖아. 근데 우리나라 대졸자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애들이 몇 프로? 3.5%. 이거 재작년인가 기록이야. 재작년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재작년 대졸자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얘가 3.5%야. 96.5%가 취업을 못해. 그럼 왜 그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을 보내냐고. 그거 전부 다 대학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 자녀들을 방송대 보내고, 지방 사립대 보낼 거면 방송대를 보내. 아니면 전문대를 보내도, 전문대도 이렇게 싼 데 있어요. 공립 전문대를 공립 전문대를 보내거나. 그리고
대학은 그럼 지방대학은 다 안 되냐? 아니요. 지방대학 중에 지방공립대학이 있어요. 도립대학이나 시립대학. 그런 데는 괜찮아. 공립대학은 등록금이 반값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도 돼요. 그리고 그런 공립대학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공립대학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벌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방대도 지방공립대학은 가도 좋아요. 그 다음에 방송대 괜찮아요. 아니면 지방사립대는 안 가는 게 좋아. 거기서 돈 날려봤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 근데 애들이 보통 평균 등록금 문과 이과 평균이 700이라며 문과 이과 평균 700만 원이래. 그럼 7, 8이 56, 5,600만 원이야. 5,600만 원을 주고 실업자 되는 거야.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누가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고 대졸은 대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다. 어차피 아르바이트 해야 돼. 그럼 미쳤다고 5,600만 원을 대학에다 퍼주냐고.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그 대학교 졸업하느라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가 등록금 제때 못 내가지고 졸업연도 늦어져갖고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 고등학교 이하는요 정말 부모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무조건 대학 나와라 하지 말고 차라리 방송대를 보내. 그게 싸. 방송대 보내면서 얘네들한테 도리어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여행하고 무슨 일을 배우면서 여행하고 그렇게 책 읽고 그렇게 보내야 돼. 지금 이런 대학들이 지방 사립대학에 내 아는 누가 갔는데 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안 해. 3시간짜리 수업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인데 3학점짜리야. 그런데 3시간짜리 수업을 2시간 정도밖에 수업을 안 하는 거야. 근데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서도 2시간 내내 헛소리만 한다는 거야. 얼마나 아깝냐고. 근데 그게 대학 이사장 친척인지 뭔지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나마 그 2시간 수업을 하면서 개소리를 하고 나가고 뻑하면 휴강이래요. 뻑하면 휴강. 그 과제 주고 조교시켜서. 그죠? 이거 봐. 다 그렇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졸업해봤자. 그러면 옛날처럼 대학에 가서 교수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워서 올바른 가치관이나 갖고 졸업하냐? 그것도 아니야. 선배들한테 2가지 배워. 술, 두들겨 패는 거. 아니 요즘에 대학에 그렇게 기합을 많이 준대. 이게 웬 그지 같은 문화, 일제 문화 아니야? 기합 주는 게. 술 먹이고 기합 주고. 그게 뭐야? 이 대학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나라 대학에 보내면서 그렇게 돈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5,600만 원어치 해외여행을 보내줘. 5,600만 원을 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라고. 5,600만 원이면요. 내가 갔다 온 같은 클래식 고급 여행이야. 고급 여행으로 유럽 여행 13일짜리 유럽 여행 11번? 11번이 뭐야? 10번이면 4천만 원이잖아. 그리고도 1,614번을 갈 돈이네. 5,600만 원으로 차라리 해외여행을 시키라니까. 해외 연수를 시켜. 그 돈으로 말이에요. 해외에 가서 1년이나 2년씩 외국어를 배워와라. 불어 배우기 어렵잖아. 가서 프랑스에 가서 1년 동안 그 돈을 1년 동안 프랑스에 가서 한 생활비가 2천만 원 정도 든대 1년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등록금 빼놓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 들어요. 그렇잖아. 우리나라 대학에 보내느라고 들어가는 돈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 들어. 차라리 그 돈을 주고 외국에 가서 말을 배워오라고 시키는 거야. 프랑스에 가서 2년, 영국에 가서 2년, 그러면서 외국의 문화를 가서 공부하고 와라. 유럽의 선진 복지 문화를 공부하고 와라. 아니면 중동 같은 데 가서 중동에 가서 배우는 거야. 중동의 사람 관계, 시장의 원리, 그들의 문화와 전통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중국에 가서 그 돈 주고 배우는 거야. 그게 아이들에게 훨씬 도움돼요. 하다못해 중동에서 물건 사다 우리나라에 보따리 장사만 해도 먹고 살아. 외국에 가서요. 실제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사실 그 나라에 가서 뉴스만 읽게 돼도 그러면 나라 돌아가는 꼴을 알게 돼.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 없는 대학에 돈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이 고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줘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 중퇴했어. 고등학교 중퇴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얘는 미술을 하려고 고등학교 중퇴를 한 거야. 왜냐면 일반 인문계에서 미술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배려도 안 해줘. 그래서 그냥 중퇴하고 그냥 미술을 했어. 그리고 미대를 준비하다가 잘 안 됐어. 그리고서 이제 얘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따고 뭘 했냐? 구두방에 그러니까 구두 매장에 가서 구두를 팔았어. 처음에는 그냥 일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팔았는데 얘가 물건 파는 걸 보고 소위 이제 그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끼리는 전부 다 그 일종의 소문이 돌아. 얘가 굉장히 고객을 다루는 실력이 있다. 이래갖고 어떤 구두 파는 데에서 스카웃을 해갔어요, 얘를. 그래갖고 얘가 그 구두 파는 데 가서 이제까지 안 팔렸던 것들을 다 판 거야. 가방을 옛날부터 같이 매칭을 해놨는데 아무도 못 팔았대. 근데 얘는 미술을 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객의 전반적 분위기에 맞게 구두하고 가방을 같이 딱 매주면 100이면 100 다 사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매장의 매출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또 늘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 고객들이 와서 난동을 피우는 매장이었는데 그 할머니들하고 관계를 잘 맺은 거야.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물건을 또 잘 사주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매출을 굉장히 올려놓고 그리고 이 고객들도 단골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무슨 이벤트만 했다 하면 대박치고 막 얘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얘가 2달 놀겠다고 거길 그만뒀는데 그 매장에서 뻑하면 부르는 거야. 와서 도와달라고. 이게 그러고서 얘가 150만 원 정도를 받았어. 구두 매장에서. 그러면 물론 그 일이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근데 어쨌거나 얘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매장에서 올라가면서 월급을 계속 올려주기로 하고 이제 다니다가 군대를 지금 갔단 말이야. 지금 군대 가 있는데도 그 매장에서 계속 전화가 온대. 대학교 졸업한 애들을 얘 혼자 하던 일을 얘가 그만두고 대졸자 3명이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매출이 커지니까. 근데 얘네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매장에서 얘들아 계속 돌아오라고. 너 언제 제대하냐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나는요. 근데 우리 조카는 자기도 대학을 가봤으면 자기 친구들이 대학 가서 막 MT한 얘기하고 미팅한 얘기하면 부러우니까 대학을 가봤으면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너 대학 갈 필요 없다. 네가 지금 가봤자 지방 사립대학인데 그거 가봤자 그렇게 문화가 좋지가 않다. 그건 네 앞에서 그게 잘난 척하는 거지. 실제로 요즘에 지방대학들 과 분위기가 아니잖아. 1학년 때 애들이 거의 서로 얼굴 모르고 지내잖아요. 왜냐면 다 반수해. 지방 사립대학은 다 반수해. 그러니까 자기 학교라고 생각을 안 해. 학교 등록금만 내놓고 거의 제대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도 내나 편입시험 준비해. 반수하거나 편입시험 준비해서 대학이 거의 자기 나이 또래랑 같이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공동체 문화가 없단 말이야. 공동체 문화가 없고 지방대학이다? 미팅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대부분 반수나 편입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 이게 대학이 대학답지가 않은 거야. 그런 데를 애들한테 괜히 꿈과 환상을 주면서 가라고. 다 돈 낭비야. 차라리 대학 등록금만큼 애들한테 여행을 시켜줘. 우리나라 전국 여행하는데 500만 원이면 될걸? 아이들더러 무전여행 한번 해봐라. 물론 아들들이라면 무전여행 한번 해봐라. 어디 가서 농번기에는 농촌에 가서 노브를 하는 거야. 농촌 일 도와주면서 그러면 이제 온전한 일당 못 받아요. 경험이 없으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애가 늘어. 그러니까 이런 농촌을 돌면서 일해주고 월급 일당 몇만 원씩 받아서 그걸로 다음 동네로 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여행을 해보는 것도 그거 굉장히 큰 도움 돼요. 시골 장터 그리고 시골 공장 이런 데 돌아보는 거 그런 게 대학교에 가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훨씬 나아. 우리나라 여행하고 아니 무전여행 하는데 500만 원이면 많은 거지. 비상금 500만 원 넣어놓고 무전여행을 하는 거지. 가서 일해서 배우고 일당 받아서 또 다음 동네로 이사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인생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게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에요.
내가 진짜 얘기하는 거 정말 내가 지금 아이들을 수천 명을 가르쳐보고 내린 결론이야. 우리나라 안에서 애들을 가둬두고 우리나라 안에서 스펙 경쟁해가지고 뭐 대기업 가라 그거 할 필요 없어. 아무도 오면 안 돼.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일자리는 고급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는 다 있는 놈들끼리 나눠 가져. 박 터지게 복사해주고 장그래처럼 그렇게 막 개고생하면 뭐 어느 기업에나 뭐 그 저기 누구야 오과장이 있어서 그렇게 다 챙겨줄 것 같아? 만화니까 그래. 만화니까. 장그래처럼 개고생하고 쫓겨나는 게 다야.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요 다르게 키워야 돼요. 이 대기업에서 만들어낸 그 구조에 애들을 넘어가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걔네들더러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라고 그러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 배우라고 그래.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나는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런 그 전통시장 살리기 전통시장들에서 이명박이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 왜 당신네들이 인터넷 판매 안 하냐고.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그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아니면 애 하나를 두고 홈페이지 관리하면 할 일도 없으면서 그것도 돈 낭비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소위 그 컴퓨터를 다루고 프로그램하고 포토샵까지 다 다룬 애들이 지금 다 뭐해? 놀고 있어. 일이 없는 거야. 그런 애들한테 뭘 해야 되나? 그런 골목시장 어느 지역 골목시장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관리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합으로 만드는 거야. 조합. 국민들이 전부 다 그런 전통시장 조합 같은 거 만들어서 서로 그런 거 정보 교류하고 일자리 나누고 이런 우리가 보다 더 창의적인 지금 있는 일자리 지금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잠깐만요. 지금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에서 거기서 막 무한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못 살아남아. 왜? 상위 1%만 정규직 되는데 상위 1%는 이미 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우리 같은 사람 안 돼. 명문대 나와도 소용없어. 이재호 조카 그 한마디로 대기업 4군데 붙었어. 명문대 나와가지고 전부 다 떨어진 애들이 명문대도 아닌 중하급 대학 나온 애가 이재호 조카라고 저기 이력서에 써가지고 4군데 붙었어. 그게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얘 뭐 대기업 가서 뽀대나는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해야 돼? 도리어 우리 젊은 아이들로 하여금 생활협동 조합에 대해서 공부 가르치는 거야. 부모들이 생활협동 조합에 대해서 관심 갖고 생활협동 조합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요. 양파나 이 농산물의 문제는 뭐냐? 풍년이 들면 싹 망해. 풍년이 들면 싹 망해버리는 거야. 물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자, 이럴 때 양파 가격이 폭락됐을 때 이럴 때 이런 이 농민 조합들이 만들어져서 진짜 농민 조합. 농협은 거의 뭐 개지랄이고 진짜 농민들을 위한 조합들이 만들어지면 양파가 대량 생산됐을 때 그걸 전문적으로 위생적으로 가공하는 거야. 그 공장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가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양파즙 같은 거 양파즙을 만들거나 아니면 양파 장아찌 같은 거 그거 대규모로 담가가지고 그거 전국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야. 그런 식의 그 새로운 일거리를 일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저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대로 여러분 우리 애들더러 계속 저기 또 인강 들으라고 그러잖아. 인강 들어라. 사교육해라. 요즘에 사교육도 인강도요. 전부 대기업이 주식 갖고 있어요. 그거 알죠? 인터넷 강의도 전부 부자들이 주식 갖고 있어. 결국은 그런 사교육 시스템도 부자들이 운영하는 거야. 옛날 말로 작은 규모 학원들이 있었지 실제로 그런 작은 규모 학원들보다 보통 다 대형 학원 중심이잖아. 이런 대형 학원이나 대형 인터넷 강의 시스템들은요 전부 대기업에서 주식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국민들 피를 쪽쪽 빨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애들을 망가뜨리는 거야.
보통 우리가 애들한테 애 하나당 뭐 좀 사는 집들은 200만 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쓰고 최소한 50만 원 정도를 쓴다는 거야. 그러면 50만 원씩 언제부터 쓰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쓴다는 거지. 그러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이야. 12년 동안 매달 50만 원이라고 평균을 쳐봐. 그러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 10년이면 6천만 원이야. 12년이면 7,200만 원이야. 애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만 넣어도, 한 달에 50만 원씩만 써도 그게 7,200이야. 12년이면. 근데 실제로 우리 딸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사교육을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뭐 영어 하나 하다가 그것도 중간에 그만두고 주로 이제 방과후 학교 다니고 이랬단 말이야. 우리는 초등학교 때 20만 원을 넘지 않았어.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서 지금 수학 영어 두 과목만 해도 50만 원이야. 수학 영어 두 과목만 해도 50만 원인데 다른 애들은 국어까지 다 한다는 거야. 근데 국어 과외도 되게 비싸요. 국어 과외도 보통 한 30만 원 써야 되더라고. 그러면 지금 그 비싼 사교육비를 고등학교에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것하고 결국 평균 내면 50은 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7천만 원이라는 돈을 7,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애를 대학을 보내고 5,600만 원이라는 돈을 대학에 쏟아붓는데 7,200 더하기 5,600이면 얼마냐? 1억 2천 1억 2천 800? 1억 3천이네. 애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3,500이야. 예. 1억 3천이야, 1억 3천. 그러면 그 1억 3천을요, 달리 쓰면, 우리가 그 1억 3천을 달리 쓰면, 어린애들 그 50만 원이 들더라도, 이걸로 아이들에게 50만 원치 그냥 책을 사줘. 매달 50만 원치 책을 사줘봐. 1년에 600만 원치 애한테 책을 사주라고. 그게 더 나아. 그리고 1년에 300만 원치는 책을 사주고 300만 원으로는 애랑 같이 체험 여행을 다니는 거야. 부모가. 그게 낫다니까?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5,600만 원 아껴서 그걸로 얘네들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 해외 연수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금 새로운 시대에 훨씬 더 좋은, 그래서 새로운 이 아이디어를 얻게 하고 그렇게 애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돼. 안 그러면 순종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성추행이나 당하고 대학 가서. 자,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어요? 오바마와 미국에서는 부자들에게 증세하겠다고 막 선언을 하고 있어. 근데 대한민국 경제 문제 심각하다 계속 그래서 감원하고 있으면서 인원들 막 자르고 있으면서 비정규직 전환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경제를 살리겠다, 뭐라 했어?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나온 게 뭐였어? 빚 얻어서 집 사라. 야, 집을 사는 게 왜 경제개혁이냐? 빚 얻어서 집 사는 게 그게 왜 경제개혁이야? 집을 사면 집에서 막 돈이 떨어져 나와? 그러더니 두 번째로는 뭐 했어? 그러면 177만 원 버는 사람이 90만 원짜리 월세를 사르래. 그래서 그 90만 원짜리 월세집 짓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막 그 그린벨트 훼손해주고 세금 감면해갖고 그 90만 원짜리 월세 짓는 빌딩 짓게 해주겠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드디어 정신줄 놨어. 골프를 활성화해야 된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골프를 활성화해야 된대. 그러면서 뭐? 그렇게 내기 골프를 안 쳐?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공무원들에게 골프를 허하라. 미친 것 같아. 야, 골프를 활성화했는데 어떤 경제 효과가 있냐?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골프를 활성화하면 경제 효과가 있다는데 어떤 경제 효과가 있어요?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골프장에서 독성 농약 뿌려가지고 그 농약이 주변 농토 망치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친환경 농사하는 사람 몽땅 망하게 하는 거. 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 아토피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걸로 치료비 올라가는 거. 아니면 거기서 전 국회의장이 그 캐디 경기 보조원 가슴 꾹 눌러보는 거. 어? 어떤 경제 효과를 내는데. 지네들끼리 컨트리 클럽이라 해서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잖아. 지네들끼리만 거기서 헤쳐먹고. 어떤 경제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줘봐. 5,600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낸다. 5조 6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대. 아니, 골프를 치면 뭘 해서 5조 6천억이 생기는 거야? 어? 나 진짜 내가 골프장 한 번도 못 가봐서 그래. 골프장을 가면 5조 6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난다는데, 그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데 어떻게 활성화되냐고. 골프장 가는 손님들이 지역에 가서 밥이라도 함께 먹어? 골프장 주변에 식당들 잘 돼? 내가 골프장 주변에 사는 친구네 집에 있어서 가보는데 거기 식당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 안에서 호텔처럼 꾸며놓고 지들끼리 거기서 처먹지, 아니면 서울을 가가지고 먹지, 지역에서 안 먹어. 골프 용품, 골프채 생산이 활성화돼? 지랄하지 마. 그 골프채 다 외제잖아. 그죠? 골프채 다 외제야. 동네에서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그리고 무슨 동네 사람들이랑 마주칠까봐 새까맣게 전부 다 썬탄해가지고 바로 슝슝 들어갔다 슝슝 나가버리지. 무슨 지역이 활성화돼? 개지랄이지. 골프를 통해서 5조 몇천억이 경제 효과가 난다는 게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하면 경제 효과가 나냐고. 결국은요, 이거 그 골프장에서 먹고 사는 놈들은 누군데? 결국 로비하는 놈들이야. 골프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로비해서 특혜를 받아내고 특혜로 장사해 먹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필요한 게 골프장이잖아. 응? 결국 공무원들에게 골프 시켜가지고 나오는 게 뭐야? 공무원들이 건전하게 골프 쳐? 지랄하네. 야, 공무원 중에 지 돈 내고 골프 친 애들이 어딨어? 전부 접대 골프지. 접대 골프라는 게요. 예, 접대 골프라는 게 뭐냐? 이게 골프장 빌리는 돈은 얼마 안 들어. 골프장 빌리고 경기 보조원 수고비 얼마 안 들어. 그건 고작 해야 1,200만 원밖에 안 들어. 그럼 골프 접대라는 게 뭐냐? 거기서 내기 골프라는 거야. 내기 골프를 하면서 그 내기가 최소 5천에서 1억이야. 져주는 거야. 그 내기를 하고 내기에서 져주는 거야. 그걸 내기에서 진 돈이라고 주는 게 그게 접대인 거야. 그게 내기 골프이고 그게 골프 접대라는 거야. 그거 국회 보좌관들 다 그 골프 접대 받아요. 그래서 골프 접대에서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왜 이 야당 국회의원들도 막 갑자기 말 잘하다가 갑자기 중요할 때 입 닫는 줄 알아? 그게 밑에 있는 놈들이,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골프 접대 받아서 그래. 그 골프 접대 걔네들 다 알아. 알면서 돈 주는 거야. 돈 준 거 장부도 다 있어. 그 장부 쟤네들 권력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필요할 때 딱 꺼내 쓰는 거야. 야, 너 네 보좌관이 그때 내기 골프 쳐가지고 3천만 원 받았더라. 그러면 그게 접대인 거야. 돈 받은 거야. 불법 자금. 그거 터지면 결국 이 정치 맛이 가는 거야. 갑자기 말 잘하다가 입 딱 닫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장의 공무원들, 공직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야. 왜? 이 공직자들이 골프장에 들어간다는 건 한마디로 그 공직자들의 지위, 그 지위를 이용하려는 자들의 접대, 그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가 지난 2년 동안에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가 골프 금지령을 해제를 했어. 이유가 뭐야? 지가 무슨 골프 대회에 맡았다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사람 맞나? 지난 2년 동안 골프 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골프 금지령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번에 풀어진 게 뭐냐면 무슨 골프 대회에 뭔 장을 맡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골프를 활성화시키라고 명을 내린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골프세 감면.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제 감면. 골프 활성화를 위해서. 프레지던트 컵? 프레지던트 컵인지 뭔지 그거 무슨 뭐 한 자리 맡았다고. 그래서 지금 골프 활성화를 하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장관과 그 일당들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 준다고. 이 미친 거라니까 얘네들이. 단체로 미쳤어, 단체로. 그러니까 얘네가 보니까 미친놈들을 미화하려고 킬미일미 하는 것 같아. 요즘에 막 그 지성이랑 현빈이랑 다 미쳤잖아. 정신분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체로 미쳐놓고 이제 미친놈을 미화하기 위해서 킬미일미 막 그 지킬하이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 미친놈 미화 작전. 그지? 뭐 특별 소비세를 감면한다는 둥? 골프채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감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세금 줄어든 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 우리 또 서민들한테 내라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여러분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게 언제 나왔는지 알아?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거 광우병 논쟁 한참 지나간 다음에 나왔어. 그 여자가, 어린 여자애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뇌 이상이 생겨서 기억을 잃어가는 거잖아. 그거 광우병 환자 미화한 거야. 인간 광우병 환자 미화한 거라고. 뇌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걸 미화한 것처럼 지금 내가 볼 때 저 킬미일미나 뭐 저 지킬앤하이드가 동시에 나온 거 나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미친놈들을 미화하는 거야.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거의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는 자료가 있는데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했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더라고. 그리고 4번째인가가 확인이 됐어, 환자가.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40세 미만인가 50세 미만 젊은 치매 환자가 엄청 늘고 있어요. 해마다 증가 추세야. 50세 미만의 젊은 치매 환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광우병에 대한 그 광우뻥이라는 말로, 광우뻥이라는 그 한마디로 광우병에 대한 사람들의 그 경각심을 완전히 없애버렸어. 그러면서 특히 젊은 애들 고기 뷔페에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고기 뷔페에 오는 고기가 가장 저질 소고기래. 가장 쓰레기 소고기야. 그거 애들 막 먹고 있잖아. 굉장히 심각하다니까? 치매랑 인간광우병이 증세가 똑같아요. 치매랑 인간광우병이 증세가 비슷한데 치매는 노인들이 걸리는 거잖아. 그럼 노인성 치매들은 노인들이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가 돼. 그런데 젊은 애들이 치매가 걸리면 뇌는 썩어 들어가는데 힘이 멀쩡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 침대가 벌쩍벌쩍 뜬다는 거 아니야. 정말 잔인한 병이야. 광우뻥이야? 그래, 가서 소고기 많이 먹고, 너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소고기 많이 먹은 것 같아. 그지? 너 이미 소고기 많이 먹은 것 같다, 하는 짓거리가. 여러분, 미국에서요,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견됐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50세 미만의 지금 젊은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검사할까요? 인간광우병 검사 하나요?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 검사 안 해, 지금. 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한다는 기사 나와 있는 거 있어, 갖고 와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 검사 안 한 걸로 알아. 인간광우병 검사는 뇌를 갈라보는 거거든요? 뇌를 갈라서 해부해보는 거야. 그 검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뉴스에 나왔었어, 뉴스에. 찾아봐봐. 그러면서 이 50세 미만의 치매가 늘어나는 이유를 뭐래더라? 뭐 엉뚱한 이유를 막 갖다 대. 엉뚱한 이유를 갖다 대면서 다른 병의 원인으로 병이 원인이 돼서 그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그래서 광우병에 대한 얘기는 안 해.
광우병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원인으로 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미국산 소고기 우리나라만 먹냐고요?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미국산 소고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그거 알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저기 수입을 안 해. 일본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 왜냐? 일본은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원령 이력이 추적되는 20개월 미만의 소고기야. 일본은. 그런 소고기가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중에 이력이 추적되는 20개월 미만의 소고기가 적다고. 그래서 일본이 많이 수입을 안 해. 그 조건이 그런 의미인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조건 없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야. 조건 없이. 일본산 수산물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지. 예. 매우 심각해. 그러면서 이명박이 이번에 또 사고 쳤더만. 노무현이 광우병 협상할 때 이면 합의했다. 그랬다가 그거 뻥인 거 바로 다음날 들통났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소고기 협상하면서 이면 합의했던 거를 그거 미국이 자기한테 요구한 거다. 그리고 그 회고록에 썼어. 그랬다가 그거 다음날 바로 뻥인 거 들통났잖아요. 김종훈, 이명박 때 그 김종훈이가 내나 그 저기 쇠고기 협상에 개입했었어. 그 사람이 이면 합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그 당시 상황 정확하게 기억해서 설명까지 하면서 이명박이 뻥쳤다라는 거 밝혀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이 광우뻥이라는 말 한마디로요. 광우뻥이라는 말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소고기에 대한 뭘 없앴어. 경각심을 없애버리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곧 미친 애들이 늘어날 거라고. 그 미국의 드라마들 보면요. 광우병 환자가 나와. 광우병 환자가 나와. 그래갖고 막 환청에 시달리면서 막 연쇄살인하는 장면이 나왔었어. 로앤오더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그런 문제점도 발생한 거야. 근데 광우뻥이래. 뭐가 뻥인데? 광우병에 대해서 뭐가 뻥인데? 뭐였지? 추정 60분? 추정 60분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야, 그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아니라고 판결 났잖아. 추정 60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아니라고 마지막 최종 판결 났어. 너네 그 얘기 모르지? 허위사실로 고발은 했어, 정부에서. PD수첩, 추정 60분, PD수첩이었나? 그거 고소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다 허위사실 아니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최종 판결 난 거야. 근데 모르고 있었어요? PD수첩 무죄 받은 거 몰랐어? 몰랐어? 어머, 어떡하니. PD수첩 무죄 받았어. 허위사실 유포죄 그거 다 무죄 받았어. 예. 최종 판결 났다니까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래가지고